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CES 2016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AI나 여러 이슈가 있지만 올해 화두는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좀 알고 있었지만 협동 로봇, 닭 튀기는 로봇, 커피도 만들어주고 공정에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로보틱스의 개념이 크고요. 또 엔비디아, 현대차, 주요 기업들이 이번에 각광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로보틱스의 미래 그리고 투자 전략 오늘 하나증권 박찬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결국 이제 AI의 발전 단계인데 계속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실제로 하는 피지컬 AI가 얘기 많이 나왔고요. 이번 CES에서 또 엔비디아가 역시 주인공이었습니다. 피지컬 AI는 어느 정도 단계로 가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좀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처음에 좀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알파마요에 좀 관심을 좀 많이 좀 포커싱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예, 자율주행.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이코시스템 이네이블러, 생태계를 결국엔 지원하겠다. 그런 플레이어로서 좀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올해의 AI 기술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연설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도 관련된 얘기가 많았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AI 결국 이제 AI의 그 단계에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지금 이제 올해는 그러면 이 로보틱스를 포함한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런 피지컬 AI가 기기 쪽으로 확산되는 그런 본격적인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아직은 그래도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도 레벨 2 플러스 네. 결국에는 이제 4단계, 5단계로 넘어가기 전 단계 생태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좀 모색하는 그런 단계에 아직은 머물러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28년도에서 30년도 이 기준을 또 목표를 두고 완전 자율주행, 협력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원래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면서 지금 사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구글 웨이모 정도 있는데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든다. 결국 이제 젠슨왕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테슬라하고 같은 구도로 경쟁하지는 않으려고 할 것 같고, 그죠? 테슬라의 그 소위 FSD라는 자율주행하고 엔비디아가 표방하는 플랫폼하고는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전략을 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애플에 있던 기술진들을 좀 많이 영입을 했고 기본적으로 버티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요. 결국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작년 초죠. 그 오픈 소스 로보틱스 개발 플랫폼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국내 로보틱스 스타트업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로보틱스 그 훈련이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랬던 건데요. 이번에도 자율주행에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테슬라처럼 자동차도 다 만들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하고의 그 협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벤츠가 먼저 들어간 거고. 그렇죠? 현대차가 이제 거의 가능성들이 어제 저희가 얘기하면서 오신 분이 엔비디아가 벤츠랑 한다는 게 좀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DB나 이런 거는 테슬라가 다 가지고 있고 구글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현대차는 오늘도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현대차가 엔비디아하고의 추가적인 협력 이런 가능성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좀 추가적인 그런 것들을 기대를 좀 해도 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투자 이력들이 좀 많이 있죠. 다양한 업체들에 투자를 했고 지금 엔비디아가 새로운 자율주행 강자로 좀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깐부 회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전체적인 AI 생태계를 키우는 데에
현대차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선 회장이 이제 오늘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기사들도 엔비디아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근데 내부적으로 사실은 자체적인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었잖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고, 그죠? 엔비디아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도 하면서 뭐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게 투트랙이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CES로 돌아와서요. 이번 CES에서 그러면 우리 박 의원님 보실 때 가장 좀 뭐 주목하는 서프라이즈한데 뭐 이런 그 기술이나 제품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네. 어떻게 보면 버전 2라고 볼 수 있는 네. 뭐 R&D 다음에 나오는 이제 출시될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주목한 부분은 얼마나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느냐였거든요. 최대 50kg, 일반적으로는 30kg 정도. 지금 수준은 대부분 20kg 정도도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부의 어떤 좀 컴팩트한 액추에이터 설계 그리고 이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체적인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래서 기존 휴머노이드 로보틱스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다는 점이 아틀라스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 확대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뭐 액추에이터 관절 부분에서 그 전에 이제 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도 뭐 짚는 거 그죠? 사과를 뭐 짚는다든지 손동작 이런 거 그죠? 그런 미세한 이런 그 관절이나 이런 걸 주목하는데 무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거는 되게 함의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무거운 걸 들 수 있다는 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로보틱스 업계에서 네. 어떤 시장에 먼저 진출할 것인가, 휴머노이드가 네. 이게 키인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기술만으로는 뭐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을 먼저 봤거든요. 근데 부품 조립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쌓으려고 하는 훈련소를 어떤 랩 형태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그것을 네. 물류센터로 보고 있거든요. 물류센터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가 무거운 거를 드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20kg 이상을 드는 게 중요한데 30kg, 50kg 이렇게 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예, 로봇이 물류센터에 갔는데 가벼운 것만 들고 무거운 거는 인간한테 들으라 그러면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현장에서 집에서 우리가 소위 뭐 하나씩 로봇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휴머노이드의 수요처보다는 당장 이제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게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그게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전할 수, 그래서 이제 무게 얘기를 하신 거군요. 예. 평상시 저희가 못 듣던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대기업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 괜찮은 로봇 회사를 하나씩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CES에서는 삼성, 현대차, LG 각각의 전략이 좀 앞으로의 전략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삼성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해서 그동안에도 뭐 의료 보조 이런 쪽으로 혹은 뭐 기기, 일상생활, 현대차는 AI 로보틱스, 자동차 공정, LG는 가전 이런 건가요? 각각의 전략들에 대한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이 휴머노이드 분야, 네. 로보틱스 분야가 엄청나게 큰 전체적인 시장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예. 때문에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진입하고 싶어하는 시장이죠. 하지만 제가 뭐 여러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룹들을 말씀해 네. 주셨지만 대부분 비슷한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이번엔 좀 많이 달랐다. 그 무게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 로봇계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머노이드나 다른 쪽에서 사실은 성과를 좀 생각보다 못 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틀라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주셨네요. 네.
결국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에 관한 거는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궁금한 건 많은데 이 로봇 산업 전체를 보면서 이런 그 완성된 형태 휴머노이드든 아니면 뭐 가전이든 완성 로봇이 또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부품을 대는 거죠? 뭐 액추에이터나 센서에 부품을 대는 기업들이 더 예를 들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전략적으로 본다면. 25년 초부터는 네. 완성 제품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들어갈 만한 하드웨어 부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완성 제품, 그 다음에는 가장 핵심적인 관절, 액추에이터 이렇게 투자의 어떤 관심이 이동했었고요. 최근에는 그 하드웨어 파트에서 관심도가 확산되는 국면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증권 박찬솔 연구위원과 함께 로봇을 넘어서 로보틱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서요. 아마 자료를 쓰신 거를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으시면 될 거기 때문에요. 이번 CES에서 사실은 국내 기업 가운데는 현대차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로봇 관련 기업 가운데는 주목을 받았던 현대차와 두산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았다. 그 의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네. 이번 CES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은 하지는 않았고요. 네네. 일단 주가적으로는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그리고 액추에이터 생산 관련된 협력 네. 이런 점 때문에 계열사들이 다 같이 주가 움직임이 좀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협동 로봇 위주 그렇죠. 업체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어쩌면 국내에서 시총이 큰 업체를 좀 ETF에 담아야 되는 수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최근 K 휴머노이드 ETF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지 않았나 단기적으로 보지만 휴머노이드와는 그렇게 관련성이 높은 업체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CES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았나 싶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저희 질문을 작성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현대차도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포인트는 그게 이전이든 나중이든 미래든 간에 결국 핵심이 휴머노이드라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말씀하신 아트라스랑 생산 공장에 투입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로봇 회사로서의 그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의 부품주들은 좋게 보십니까? 커버하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부품사라 박 의원님은 커버를 안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미래산업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거의 시총 3조 원 미만의 네. 기업들을 두루두루 크로스 인더스트리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좀 진출한다라는 의미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잠재적인 좀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픽스된 미래 성장 그렇죠. 캡이 보여지다 보니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은 이제 로봇만 담당하는 섹터 애널이 아니라 그런 미래 성장 산업, 로봇이 될 수 있고 우주항공이 될 수 있고 어떤 첨단 그런 그 기업들, 산업들을 스터디하고 발굴하시는 팀이시군요. 네,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로 로보틱스 이야기니까,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미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존의 로봇은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면 휴머노이드에 있어서 얼마나 좀 관심이 있는지, 그다음에 삼성과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 네. 삼성그룹 편입 관련된 이슈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 예. 그다음에 연중엔 조금 지지부진을 했다가 연말에 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고요. 연말에 상승했던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은 휠베이스에 상반신
R&D 휴머노이드 정도만 있었는데 네. 카이스트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하반신을 이제 이족 보행으로 만들어서 이제 상반신과 하반신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단계별이군요. 네. 네네. 그래서 풀바디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지면서 하반기에 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R&D 베이스로 결국에는 다양한 스타트업이라던가 기술 업체들과 컨택해서 삼성그룹 내에 소싱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제품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체라서 주목을 받고 아까 부품하고 완성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품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완제품 그리고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가 지속적인 수익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시장도 작년 초부터 부품이 아니라 완성 제품을 먼저 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의 예로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시장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하드웨어 밸류체인 완제품이 시총 상위에 있고요. 그렇죠. 밸류체인들은 뒤에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로열티를 가지고 가격 협상력도 나중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부품사들은 그에 비하면 입지 자체가 항상 이제 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창기는 아닌데 그런 변화가 지금 이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죠? 그걸 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완성 제품을 샀는데 네. 이 밸류에이션 적정선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너무 빨리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확산되는 국면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부품 업체들의 가격이 낮아지는 국면은 또 아닙니다. 네.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5년, 10년, 20년 뒤에는 결국에는 완성 제품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보티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로보티스가 이제 아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대장주라고 대장주 로봇의 대장주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지금도 시총이 8조 6천억으로 제일 많은데요. 최근에 아마 관심주 대장주 성격이라고 하면 로보티즈일 텐데 로보티즈도 우리 박찬술 위원님이 리서치하시고 그리고 주가 자체는 거의 10배 오른 주식이잖아요. 네, 로보티스는 어떤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오른 거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생산에 능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R&D 시장의 강자입니다. 예. 지금 결국에는 다양한 시제품들을 만들어서 어떤 시나리오로 좀 그 시장을 키워야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액추에이터, 특히 R&D용 성장은 필연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가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로봇주 가운데 우리 박찬수 의원이 어떤 기업을 관심을 가지실까? 이것은 이제 앞서 지금 리서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봇주 전체를 로봇 섹터 애널리스트로 로봇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 산업, 그죠? 미래 트렌드로서의 기업들을 분석하고 아까 이제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네. 주목할 만한 로봇주 탑픽 관심주는 뭡니까? 네. 네, 올해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링크 솔루션이라는 업체인데요. 링크 솔루션. 네. 제가 로보티즈를 이제 커버를 했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사람들이 시장 초기 국면이라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로보티즈를 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필연적인 수혜가 중요한데요. 링크 솔루션은 3D 프린터 업체이고 로보틱스 파츠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츠라는 약간 이제 덩어리 부품 얘기하는 네, 건가요? 다양한 부품들을 모듈이라는 이런 건가요? 예, 네, 예.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부품 25종 퀄 테스트 통과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감안해도 27년도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로봇의 어떤 부품이나 혹은 액추에이터나 케이스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이제 3D 프린터 업체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3D 프린터하고는 그러면 로봇이랑 무슨 상관이 있고 링크 솔루션이 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이길래 이제 미래 주요 기업으로 셀렉을 하신 건가요? 네. 3D 프린터 업체를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네. 이 신제품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좀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체로 미국 업체들도 보면 양산 모델은 버전 3일 거거든요. 그러면
버전 1, 2, 3 할 때마다 새로 금형을 파고 사출 뜨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그냥 설계 도면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된 제품을 출력해낼 수 있는 프린팅 솔루션이 중요하고 네. 원래는 프린터를 납품했지만 이제 다양한 로보틱스 업체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직접 수주해서 직접 대전에서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업체냐 이러면 사실 로봇 업체라고 분류자성은 로봇 업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그런 응용 이런 쪽으로 AI 응용 쪽으로 링크 솔루션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뭐 아직은 이 전체적인 매출 규모나 이런 거는 크지 않은 상황인가요? 재무적인 걸 조금 얘기해 주시면. 네, 작년 7월에 상장한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억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총도 뭐 2천에서 3천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총이 낮은데 매출액도 낮은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네. 지금 로보틱스 생태계가 커지는 초기 단기이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게 빨리 커지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매출액 규모가 작은 업체들한테는 그 정도의 규모도 몇백 %씩 성장하는 그렇죠. 그림일 테니까 예. 시총도 조금 더 빠른 성장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링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오늘 이제 로보틱스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목해 보시고요. 네. 그 로봇 전체에 대한 시각만 다시 한번 지금 로보틱스 관련된 이 포인트들 이런 거 기억하세요? 예, 한 30초 1분 정도만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로보틱스 업계에 대해서 로보티즈의 관점으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R&D 시장의 확산 그리고 다양한 테스팅 수요의 확산 이런 점이 한 2, 3년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예. 진정한 양산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그 구간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업체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군더더기 없이 네, 핵심만 말씀을 해 주셔서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스터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단순 로봇이 아닌 로봇 시대의 변화들 우리 박찬솔 위원님의 자료를 포함해서 스터디를 좀 추가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박찬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14포인트 0.3, 코스닥 0.4. 네, 뭐 조정인데도 조정폭 자체가 별로 크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고요. 결국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궁금한데요. 네, 보면 시총상이 1%, 2% 정도의 조정으로 완만하게 갑니다.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